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3-2024 시즌 잉글랜드 풋볼 리그컵 카라바오컵 준결승 1차전 첫날 경기에서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첼시가 2부 리그에서도 고전하고 있는 미들즈브러와의 원정 경기 0대1로 패배했는데요. 하부 리그 팀에 당한 무려 25년 만의 패배이자 6,300여일 만에 당한 미들즈브러전 패배로 인해 포체티노 감독이 첼시 팬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상황, 경질 캠페인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경기에 대한 포체티노 감독의 변명 인터뷰까지도 첼시 팬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경기 어떻게 진행됐는지, 또 포체티노 감독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첼시가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현지 반응부터 세부 기록을 통한 분석까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첼시가 4강 1차전 미들즈브러와의 카라바오컵 첫 번째 일정에서 패배했습니다. 원정 경기 0대1 패배였는데요. 아직 2차전이 남아있고 여전히 첼시가 객관적 전력에서 앞섰기 때문에 첼시가 결승에 오르고 또 포체티노 감독이 만약에 2월 말로 예정된 카라바오컵 결승에 진출해 우승을 한다면 이 여론을 뒤집을 수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들즈브러전 패배는 특히 미들즈브러의 마이클 캐릭 감독, 전 맨유 선수이자 토트넘 선수인 선수 출신 레전드에게 당한 패배라는 점에 있어서 더 큰 화제가 영국에서 되고 있는데요. 미들즈브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선전하기도 했고 최근에 각종 국내 컵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도 했지만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크게 부진한 상황입니다. 2023-2024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에서 현재 12위에 머무르면서 사실상 승격 경쟁에서 꽤 밀려난 상태거든요. 지난 시즌에 강등된 레스터 시티가 현재 승점 65점으로 압도적인 선두, 그리고 맨유의 소속 코치 출신인 맥케나가 이끌고 있는 입스위치 타운이 55점으로 2위, 그 외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우스햄튼, 리즈 유나이티드 이런 팀들이 3, 4위권을 승점 52점, 48점 등으로 형성하고 있는데 미들즈브러는 26라운드까지 11승 3무 12패, 승리보다 패배가 더 많은 상황 속에 골득실 차도 마이너스 1로 열세예요. 승점 36점이기 때문에 후반기에 아무리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치고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지난 11월 이후 미들즈브러가 거의 승리하는 경기가 없는 상태일 정도입니다. 당장 FA컵 3라운드 경기에서도 에스턴 빌라와 홈 경기 0대1로 패배했었고 직전에 있었던 잉글랜드 챔피언십 경기에서도 안방에서 코벤트리 시티에 1대3으로 완패를 당했거든요. 게다가 지난 크리스마스 박싱데이 기간에 열렸던 리그 최하위 2부 리그에서도 꼴찌를 달리고 있는 로더럼 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조차도 0대1로 패배했기 때문에 캐릭 감독도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첼시가 이런 미들즈브러에게 패배한 것인데요. 리그컵의 역사를 살펴보면 첼시가 미들즈브러에게 이날 패배한 것은 1999년 10월에 있었던 허더스필드전 상대 이후 리그컵에서 하위 리그 팀에 당한 첫 번째 패배일 정도로 무려 25년 동안 첼시가 리그컵 경기에서는 하부 리그 팀은 꼭 잡고 올라갔었는데 포체티노 감독이 이 최악의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게다가 첼시가 이날 경기 패배를 통해서 공식전에 또 하나의 흥미로운 기록을 만들었는데요. 지난 시즌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가장 많은 패배를 당한 프리미어리그 팀은 본머스와 노팅엄인데 32패거든요. 그 다음이 첼시의 31패입니다. 두 시즌 통산 기록을 봤을 때 첼시가 지난 시즌 강등된 팀까지 모두 포함하더라도 가장 부진한 성적을 내고 있는 팀이고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원정 경기 패배 기록으로만 본다면 무려 21패로 본머스와 노팅엄보다도 원정 경기 패배가 많은 상황입니다. 사실 포체티노 감독이 위기론을 겪다가 반등에 성공했던 것은 지난 11월 6일에 있었던 토트넘과의 런던 더비, 친정팀 토트넘을 4대1로 이겼던 원정 경기였거든요. 이 승리가 포체티노 감독의 반전 열쇠가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은 로메로의 퇴장, 우도기의 퇴장, 그리고 판더벤의 부상이라든지 토트넘이 너무 불운한 상황을 많이 겪었기 때문이지 사실 경기 초반 15분, 20분까지는 토트넘이 한 3, 4골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첼시를 압도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말씀드린 정말 기이한 변수가 생기면서 포체티노 감독에게 운이 따랐다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이 시점에 차라리 첼시는 토트넘의 완패를 당하고 포체티노 감독을 경질하는 게 어땠을까 싶을 정도로 그 뒤의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첼시가 토트넘을 이긴 다음에 맨체스터 시티, 지난 시즌 우승팀과의 경기도 난타전 끝에 4대4로 비기긴 했지만 실점이 무려 4골이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토트넘과의 경기도 더 많은 골을 내줄 수 있었던 경기력인데 운 좋게 실점을 피했던 것이고 운 좋게 상대가 무려 2명이 퇴장당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죠. 그 뒤에 치렀던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1대4로 참패를 당했고 맨유와의 원정 경기도 1대2로 패배했는데 맨유의 상태도 그리 좋은 편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승점 삭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잔류가 목표인 에버튼과의 원정 경기도 0대2로 패배했고 울버햄튼과의 원정 경기도 1대2 패배, 계속해서 원정 경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루턴타운과의 원정 경기는 3대2로 이기긴 했지만 이 역시 승격팀이자 강등이 유력한 루턴을 상대로 꽤나 고전하다가 간신히 이겼고요. FA컵 3라운드 경기에서 프레스턴을 상대로 4대0으로 이긴 것은 프레스턴 역시 하위 리그 팀인데다가 워낙 전력이 떨어지는 팀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들즈브로전 패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첼시의 부진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어쩌다 한번 자이언트 킬링을 당한 게 아니라 첼시, 특히 포체티노 감독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라는 현지 언론과 팬들의 지적과 진단이 거세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경기에 또 하나 주목할 기록은 첼시가 만 39세 109일의 나이로 브라질 수비수 치아고 시우바를 풀타임 출전시킨 것인데요. 치아고 시우바의 출전 기록은 이 대회 역사상, 리그컵 역사상 최고령 2위에 해당합니다. 라이언 긱스가 10년 전에 이제 40세 39일의 나이로 썬더랜드와의 경기에서 카라바오컵 4강전을 선발 출전한 이후 처음으로 치아고 시우바 선수가 카라바오컵 4강전에 출전한 고령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반면에 미들즈브로는 2006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첼시를 상대로 골을 넣는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첼시를 상대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기지도 못했고 사실은 강등된 지도 꽤 오래됐기 때문에 경기 자체를 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마크 비두카, 정말 과거 호주의 레전드잖아요. 이 선수가 골을 넣은 이후 정말 오랜만에 헤이든 해크니 선수가 이날 경기 첼시를 상대로 득점을 한 미들즈브로 선수가 됐는데요. 이런 충격적인 패배와 충격적인 경기력으로 인해 경기가 끝났을 때 첼시의 원정 팬들이 미들즈브로 경기장 안에서 조금 이제 항의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이 분노를 치아고 시우바 선수가 이제 팬들에게 다가가서 인사도 하고 다독이고 이야기를 하면서 팬들을 진정시켰던 상황이 있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포체티노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자 나를 위한, 팀을 위한 분노가 아니라 미들즈브로 팬들과 싸워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혼동하지 말자. 팬들은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말 진실인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날 경기 라인업을 살펴보면 첼시가 확실하게 전략적으로 패배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들즈브로는 3-4-3 포메이션을 쓰면서 첼시의 풀백 뒷공간을 노린 좌우 윙백들의 활약과 또 좌우 측면 공격수를 배치하면서 측면에 총 4명의 공격수를 배치한 것과 같은 측면 위주의 속공을 펼쳤거든요. 반면에 첼시 같은 경우에는 풀백으로서 뒷공간 커버가 아쉬운 리바이 코릴, 속도의 문장에는 코릴 선수를 배치하면서 빌드업은 좋을 수 있겠지만 수비적인 문제를 드러냈고 말로 귀스토 역시 공격적인 윙백형 선수다 보니까 이 뒷공간이 자주 무너지면서 결국에는 미들즈브로의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공격 라인에는 물론 니콜라 잭슨 선수가 대표팀에 차출되어 아프리카 네이션컵에 참가하게 되긴 했지만 콜 파머를 가짜 9번으로 배치했거든요. 결국엔 후반전에 아르만도 브로야를 진짜 9번으로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왔었는데 콜 파머가 최근에 첼시의 해결사로서 이 선에서 경기를 풀어가고 플레이메이커로서 맹활약을 하고 있었는데 최전방에 물론 가짜 9번 역할로 배치한 것이지만 본인의 장점을 살리지도 못하고 결정력의 문제도 드러나면서 실질적으로 첼시의 평균 위치와 이제 실질적으로 첼시의 평균 포메이션을 보시면은 최전방에 아무도 없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심지어 콜 파머조차도 공을 많이 받지 못하면서 경기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실 수 없었던 패착이 되고 말았습니다. 선수의 영역별 점유율을 보시더라도 첼시는 공을 소유했을 때 미들즈브로의 박스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했고요. 수비 상황에서도 콜 파머가 최전방에 머무르면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특히 미들즈브로가 뚜렷하게 후방 빌드업이 아닌 신속한 속공을 사이드 위주로 가져가다 보니까 가짜 9번이 누릴 수 있는 그 장점, 중앙지역 통제력이라든지 중앙지역에서 압박한다든지 상대 지역에서 많은 선수들이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플레이가 거의 나오지 못했거든요. 심지어 이날 경기의 득점 찬스 패스를 보면 미들즈브로의 오른쪽 윙백인 이제이아 존스가 1위를 기록했고 첼시에서는 수비수인 디사시, 귀스토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드인 카이세도, 센터백 치아고 시우바가 상위권에 있을 정도로 공격 라인 선수들은 거의 이렇다 할 패스도 슈팅도 하지 못했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리바이 코릴의 뒷공간이 무너졌고 악셀 디사시의 수비수로서의 능력까지도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이 실점 상황에서 나왔는데요. 전반 37분에 미들즈브로가 말씀드린 대로 빌드업이 아닌 신속한 롱패스와 사이드 패스를 통해서 기회를 만들었는데 오른쪽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는 이제이아 존스에게 로빙 스루 패스가 이어졌고 이제이아 존스가 첼시 수비를 속도와 개인기 드리블로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코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내준 컷백을 니어포스트로 치고 들어오던 하크니가 밀어넣었거든요. 하크니가 밀어넣을 때 침투도 디사시가 빠뜨렸고 존스의 돌파는 코릴이 제어하지 못했고 이런 장면들이 여러 차례 나오다가 결국에 실점을 했기 때문에 첼시의 전술적인 대응, 포체티노 감독의 전술적인 대응이 아쉬웠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 골 이후 미들즈버러는 대대적인 수비를 펼치면서 안정적으로 지키고 역습하는 패턴을 통해서 첼시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날 경기 영국 BBC의 라디오 5에서는 팬 네빈 전 첼시 윙어가 중계를 했는데요. 해설자로서 첼시가 콜 윌을 레프트백으로 다시 기용할 것이냐 여기에 의문이 있다. 콜 윌의 레프트백 기용에 대해서 꽤나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사실 콜 윌 선수를 왼쪽 백으로 두고 후방 빌드업을 하는 3인 빌드업의 한 명으로서 활용하고 있는데 공격 전개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더라도 수비 커버에 있어서 문제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게다가 최근에 첼시가 이제 좌우 풀백이 부상자가 많긴 하지만 그 대응을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옳으냐. 미들즈버러를 상대로 9년 만에 이제 어려움을 겪었던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젠 현지 팬들과 현지 전문가들도 코리를 센터백으로 두든지 풀백은 다른 선수를 배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 세부 기록을 보면 분명히 첼시가 주도했고 지배했던 경기는 맞습니다. 72%의 볼 점유율이었고 슈팅 숫자도 18대6으로 첼시가 3배 가까이 많았죠. 다만 유효 슈팅은 5대2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빅찬스 4대1로 첼시가 앞섰기 때문에 경기장 기울기, 필드 틸트도 85%, 기대 득점도 첼시가 2.48골로 사실은 두세 골을 넣었어야 했고 미들즈브로의 기대 득점은 0.61골로 확실한 득점 기회 자체가 많지는 않았던 경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포체티노 감독은 경기를 총평하면서 우리의 경기력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면서 우리가 경기를 잘했는데 불운하게 졌다, 결정력이 아쉬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몇 가지 실수를 저지르면서 상대가 득점을 할 수 있었다. 우리가 기회를 참 많이 만들었는데 결정력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제는 풀럼과의 경기, 주말에 프리미어리그 경기 생각하고 2차전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콜 파머를 가짜 9번으로 배치한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보니까 그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득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클리니컬하지 못했다. 해결력이 조금 아쉬웠다. 전반기 내내 이번 경기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성적이 안 나오고 있는 게 기회는 만들어내고 있는데 결과를 이제 결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이거는 계속 이제 우리가 밀어붙이고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얘기죠. 아스널이 최근에 이제 부진한 모습 속에서 아르테타 감독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인 얘기입니다. 내가 감독으로서 경기 준비 잘했고 우리 전술은 문제가 없는데 골을 못 넣고 있는 거야. 골 선수들이 못 넣는데 내가 어쩌라는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조차도 감독이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콜 파머를 가짜 9번으로 배치한 것, 콜 파머가 많은 기회를 놓친 것조차도 파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포체티노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감독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2차전 경기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부분은 우리가 진 게 아니라 지금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정신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2차전은 우리 안방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경기를 하고 아직 90분이 남아있다. 2주 뒤에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다라면서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조금 더 디테일한 인터뷰를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와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 압박이 강렬했고 너무나 강한 경기였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미들즈브로가 역습을 하기 위해 트랜지션, 전환 상태를 많이 활용했고 수비 블록이 정말 깊이 내려가 있었다. 상대가 너무 내려서 있다 보니까 우리가 무너뜨리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우리가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득점을 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축구다. 운이 안 따랐다, 그런 얘기죠. 실망스럽겠지만 아직 전반전을 치렀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2차전으로 열리는 경기니까 아직 우리가 진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선수들에게 결정력 문제에 대해서 자신감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그게 우리가 경쟁하는 방식이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실수가 있었고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았지만 축구에선 그런 일이 생기고 그러면서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겠고 득점이 안 나올 수 있겠지만 계속 그걸 신경 쓰지 않고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하지만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도 골을 못 넣으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골을 넣어야 한다. 이런 좀 당연한 말을 했어요. 어떻게 골을 넣게 만들 것이냐. 포체티노 감독이 훈련과 전술적인 조정을 통해서 만들어야 할 텐데요. 2차전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고 또 몇몇 부상 선수들이 돌아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포체티노 감독이 드디어 변명을 하게 됐는데요. 나도 배드럭, 운이 없다, 불운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나 자신 우리 팀의 이제 문제를 정당화하는 것 같아서 쓰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너무 불운한 거 아니냐. 선수가 너무 많이 부상으로 빠졌다. 은쿤쿠, 포파나, 라비아, 리스
리스 제임스 등 너무 많은 선수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선수가 빠지면 경기를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 스스로 피해자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이런 상황인 것은 정말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골키퍼 로베르토 산체스부터 풀백 쿠쿠렐라, 수비수 포파나 찰로바, 윙백이자 주장인 리스 제임스, 미드필더 라비아와 우고추쿠에다가 지금 바디아실도 경미한 부상, 벤치렐도 뛸 수 없었고 은쿤쿠도 돌아오자마자 또 다쳤고 여기에 축구 에메카도 경미한 부상에 니콜라 잭슨은 아프리카 네이션컵에 참가했기 때문에 거의 뭐 선수단의 절반 가까이가 빠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날 경기 내용을 살펴보면 기록적으로 분명히 기회가 있었잖아요. 문제는 결정력이었다라고 보는데 전반 추가 시간 3분 엔소 페르난데스의 중거리 슈팅이 상대 골키퍼의 그 선방이 있었지만 이게 좀 잘못된 그 터치가 되면서 골대 앞으로 그냥 흘렀어요. 여기서 이제 파머가 뛰어 들어가서 슈팅을 했는데 그냥 툭만 밀어도 골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허공으로 날려버리는 말도 안 되는 빅찬스 미스가 나왔죠. 물론 이 장면은 이제 포체티노 감독을 탓할 게 아니라 정말 파머 뭐냐, 파머를 지적해야 되는 잘못이겠지만 그 이후 또 전반 추가 시간 5분에 파머가 배우로 침투했어요. 카이세도의 패스를 받아 침투했을 때 왼발 슈팅을 또 허무하게 정면으로 찬 걸 봤을 때 파머가 최전방에서 뛰면서 조금 이제 집중력이나 기동력이나 또 결정력이 다 떨어지고 있구나. 파머가 가짜 구멍으로 뛰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이 드러났던 것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61분에는 갤러거가 또 문전 우측에서 시도한 슈팅이 골대으로 빗나갔고 결국 63분에 포체티노 감독이 브로야와 무드릭을 투입하면서 공격수를 이제 바꿨는데 여기서 선택이 조금 의아했던 것이 중앙 지역에서 경기를 설계해 가야 하는 엔소 페르난데스를 빼고 측면에서 돌파가 가능한 마두에케를 빼면서 투입했거든요. 물론 무드릭이 마두에케 그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긴 했지만 엔소를 빼면서 브로야를 넣는 게 맞느냐, 엔소를 납두면서 패스할 수 있는 선수를 납두면서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니냐. 실제로 브로야가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했고 그나마 무드릭이 몇몇 장면을 만들었는데 여전히 결정력의 문제는 있었어요. 무드릭의 오른발 슈팅도 그냥 허무하게 쉽게 골키퍼 정면으로 가면서 막혔고 후반 추가 시간 4분 종료 직전에는 무드릭의 크로스 패스를 이제 교체해서 들어온 유망주 수비수죠. 길크리스트가 헤더를 연결한 게 골대 옆구물로 이어졌는데 사실 이 교체는 말로 비스토가 약간의 타박상을 입으면서 좀 고통을 호소했기 때문에 급히 이제 길크리스트를 투입했던 것이긴 한데 엔소를 빼지 말고 수비 숫자를 줄이면서 공격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실제로 영국 BBC의 이제 영국의 현지 팬들의 지적과 이제 의견을 보면은 챔피언십 2부 리그 팀과 원정 경기를 하면서 어떻게 스트라이커 진짜 9번 없이 경기를 할 수가 있느냐. 올 시즌 첼시 최고의 선수인 콜 파머가 가짜 9번으로 올라가면서 완전히 수갑이 채운 채 묶여버렸고 또 후반에 교체를 할 때 가장 창의적이었던 엔소 페르난데스와 노누 마두에케를 깊은 수비 상대가 내려간 상태에서는 활용해야 되는데 왜 이 선수들을 빼버렸냐. 포체티노가 좋은 감독이었던 거 알고 있고 좋은 감독이라고도 지금 생각하지만 오늘 밤에 부패한 것 같다, 상한 것 같다, 포체티노가 본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썩어버렸다,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팬들의 실망감이 큰 상황입니다. 실제로 영국 첼시 팬들은 자체적인 투표를 통해서 포터와 포체티노 중에 누가 더 안 좋은 축구를 하고 있느냐, 성적을 떠나서 누가 더 실망스럽냐를 봤을 때는 포체티노에 대한 투표가 무려 53%로 첼시 최악의 감독 중에 하나로 꼽혔던 포터보다도 여론이 안 좋은 상황이고요. 첼시 팬 매체인 런던 퍼스트를 운영하고 있는 트위터 계정에 포체티노 경질 캠페인까지 시작이 됐는데요. 포체티노 감독의 문제에 대해서 선수들을 맞지 않는 포지션에 기용하고 있다. 파머의 가짜 구번 같은 것이죠. 규율도 팀이 없다. 선수들이 규율 없이 좀 집중력이라든지 정신력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빌드업 구조가 부실하다. 코리를 이제 빌드업하라고 내려놓긴 했지만 막상 이런 빌드업 패턴이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수들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젊은 선수, 어린 선수를 많이 영입한 첼시인데 선수들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고 경기 중 운영 능력, 교체를 통해서 상대 전술에 대응하는 능력도 부족하고 최고의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카이세도와 엔소도 망가지기 시작했다. 계속 포체티노를 내버려두면 지금 잘하던 선수들까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공격 패턴의 부족, 골이 안 들어가는 것은 사실 확실한 공격 패턴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포체티노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잭슨도 빅찬스 미스를 많이 했는데 파머도 같은 위치에 그런 역할을 한다면 이게 선수의 문제가 아니라 감독이 뭔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고요. 프리시즌 이후로 특히 첼시 선수단의 태도와 정신이 더 떨어졌다. 이것이 다 포체티노가 오면서 생긴 문제니까 포체티노를 바꿔야 한다라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첼시가 리그는 잘 운영하면서 컵 대회에서 부진했다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리그 순위도 10위잖아요. 결국에는 유럽 대항전에 나가려면 컵 대회에서 좋은 성적이 필요한데 카라바오 컵도 4강까지 올라왔다가 심지어 2부 리그 팀의 미들즈보를 만났는데 탈락한다. 이것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을 수 있겠죠. 유럽의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들은 현재 여전히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의 로이 호지슨 감독이 나이도 좀 있긴 하니까 경질 1순위 대상으로 꼽히고 있고 동시에 이제 에릭 테나 감독도 거의
거의 뭐 같은 배당률이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테나를 1순위로 꼽는 베팅 업체들도 있죠. 그리고 뉴캐슬이 지금 9위까지 순위가 떨어지면서 에디 하우 감독도 경질 3순위, 그 강등권에 있는 번리의 콩파니가 4순위인데 5순위가 포체티노 감독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포체티노 감독이 만약에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성적을 내지 못하고 이기지 못한다면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당장 오는 주말에 있는 1월 13일 토요일 밤 9시 30분 풀럼과의 런던 더비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이 경기도 진다. 그리고 1월 24일 수요일 새벽 5시로 예정된 미들즈브로와의 카라바오컵 4강 2차전에서 결국 이기지 못하고 탈락한다면 경질 여론은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FA컵 4라운드 상대가 하필이면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프리미어리그 우승권까지 팀을 끌어올린 에스턴 빌라거든요. 1월 28일 에스턴 빌라와의 FA컵 32강전에 2월 1일에는 리버풀 원정이에요. 사실 이 미들즈브로전 패배를 시작으로 5연패까지 가능할 수 있는 5연속 무승까지 가능할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포체티노 감독이 정말 이 기간 안에 반등하지 못한다면 경질될 수 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과연 포체티노 감독이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준TV와 함께 2024년에도 축구계 모든 이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